부산의 아침을 가장 먼저 깨우는 곳은 단연 자갈치 시장입니다. 아직 별빛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차가운 바닷바람이 코끝을 알싸하게 때릴 때면 시장 상인들의 치열한 하루가 시작되죠. 젖은 앞치마를 질질 끌며 얼음 상자를 나르는 소리 영차 영차 구령에 맞춰 생선 괴짝이 바닥에 내려앉는 둔탁한 소리들이 시장의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 활기찬 소음들 사이로 유독 꿋꿋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생선 배를 가르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이 시장에서 5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철의 여인 박복순 할머니입니다. 복순 할머니의 손은 마치 오래된 나무뿌리처럼 울퉁불퉁합니다. 생선 가시에 찔리고 칼에 베인 상처들이 훈장처럼 박여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휘어져 제대로 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휘어진 손가락으로 쥐는 칼날은 그 누구보다 날카롭고 정확했죠. 할머니는 이 손으로 사남매를 길러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겨졌을 때 할머니는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내 새끼들 입에 거미줄은 안 치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문신처럼 새기며 살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복순 할머니를 독종이라 불렀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겨울 손가락에 동상이 걸려 진물이 흘러도 뜨거운 소금물에 손을 푹 담가 소독해가며 좌판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 남들은 시원한 얼음물 아래서 부채질할 때도 할머니는 생선이 상할까 노심초사하며 얼음을 보충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진 세월을 견디게 한 힘은 오직 자식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번듯한 의사를 만들었고 막내 아들은 저 멀리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냈으니 복순 할머니에게 이 시장 바닥은 고통의 현장이자 영광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성공의 이면에는 늘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둘째 딸 지수가 있었습니다. 오빠와 남동생들이 따뜻한 방에서 책을 읽을 때 지수는 엄마 옆에서 얼어붙은 생선 비늘을 치고 배달통을 날랐습니다. 지수에게 엄마는 따뜻한 품이라기보다 늘 넘어야 할 거대한 벽과 같았습니다. 엄마의 눈길은 언제나 공부 잘하는 아들들에게만 머물렀고 지수에게는 가시나가 공부는 해서 뭐하노 돈 벌어서 오빠 뒷바라지나 해라라는 모진 말만 돌아왔죠. 지수는 그런 엄마가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홀로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엄마가 안쓰러워 묵묵히 그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중년이 된 지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문제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미국 이민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출국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지수는 시장으로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이 지긋지긋한 시장 일 좀 그만둬요. 부산집 정리하고 나랑 같이 미국 가자니까요. 거기 공기 좋고 살기 얼마나 편한데. 내가 엄마 평생 소원이었던 막내 동생도 매일 보게 해줄게. 응. 엄마 이제 쉴 때 됐잖아. 지수의 간곡한 부탁에도 복순 할머니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은빛 갈비채를 쳐냈습니다. 내가 그 먼데 가서 뭐 하겠노. 영어 한마디 못하는 늙은이가 가서 집만 되지.
나는 여기서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밥 먹고 사는 게 제일 편하다. 너 나가서 잘 살아라. 나는 이 비린내 나는 자갈치 바닥에서 뼈를 묻을란다. 할머니의 말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생선을 담는 할머니의 거친 손등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지수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엄마에게 시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수는 이민 서류를 정리하다가 시장 근처 반찬 가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수야, 너희 엄마가 좀 이상하다. 아까부터 시장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계시더니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시고 지금 신발도 한쪽만 신은 채로 저쪽 큰 길가로 걸어가신다. 빨리 와봐야겠다. 가게 주인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차를 몰아 시장 근처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발견한 복순 할머니의 모습은 지수가 알던 철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서너 정거장이나 떨어진 낯선 주택가 골목길 할머니는 한쪽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른 채 맨발로 흙바닥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 빳빳하게 풀먹인 옷만 입던 깔끔한 엄마의 옷매무새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신발은 어디 갔어? 지수가 달려가 할머니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수를 보고도 낯선 사람을 대하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 오나? 비행기 타고 온다더니 벌써 왔나?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집에 가자. 지수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엄마의 눈앞에 있는 건 40을 넘긴 딸 지수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금쪽 같은 막내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지수는 눈물을 삼키며 엄마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복순 할머니는 가스불 위에 빈 냄비를 올려두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까지도 할머니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시커멓게 타버린 냄비를 닦으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평생 강철처럼 단단했던 엄마의 세계가 아주 조금씩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머릿속 지도가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던 딸 지수의 자리는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복도는 차갑고 정적만이 감돕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곳에서 지수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호령하던 박복순 여사가 아닌 작고 초라해진 노인. 한 명이 낯선 풍경에 겁먹은 아이처럼 지수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무거운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이미 중기 단계에 접어들었네요.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실수가 잦으셨을 텐데 가족분들이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의사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수의 가슴에 꽂힙니다. 치매.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그 단어가 엄마의 삶을 집어삼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시장에서 돈 계산도 똑 부러지게 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뇌 사진 속 듬성듬성 비어있는 하얀 구멍들이었습니다. 엄마의 기억이 저 구멍 속으로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을 나온 지수는 곧바로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사가 된 큰오빠,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막내 남동생. 엄마가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했던 그 대단한 아들들이라면 뭔가 해결책을 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지수의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지수야, 나 지금 학회 중이라 바쁘다. 아니, 엄마가 왜 그렇게 될 때까지 넌 뭐 했니? 일단 좋은 요양원 알아봐라. 비용은 내가 보낼게. 내 마누라도 지금 애들 입시 때문에 정신없어서 간병은 못한다. 큰오빠의 말은 차갑다 못해 시렸습니다. 엄마의 헌신으로 의사가 된 그였지만 정작 병든 엄마를 위해 내어줄 시간은 단 1분도 없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막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나, 나 지금 영주권 신청 중이라 한국 못 나가는 거 알잖아. 엄마가 나보고 싶어 한다고? 아유, 그거 다 병 증상이라며. 누나가 좀 고생해줘. 나중에 내가 효도할게. 전화를 끄는 지수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집니다. 엄마 들었어? 엄마가 그렇게 금이야 우기야 키운 아들놈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었냐고. 지수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옆에서 해맑게 웃으며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손을 흔드는 엄마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의 세상은 이미 아들들의 배신을 알아차릴 수도 없는 곳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한 달 뒤에 떠날 미국행 비행기 티켓 3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의 남편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 지사 발령을 앞두고 들떠 있었고 아이들도 미국 학교에 갈 준비로 한창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일은 정말 안 됐지만 우리 일정도 있잖아. 형님들이 요양원 비용 대준다고 하니까 시설 좋은 곳으로 모셔다 드리고 우린 예정대로 떠나자. 어머니도 당신이 우리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실 거야. 남편의 말은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수에게도 이번 이민은 엄마의 비린내. 나는 그늘에서 벗어나 평범한 여자로 아내로 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앞에는 아까 낮에 본 엄마의 맨발이 아른거렸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채 길거리를 헤매던 그 발. 평생 자식들 구분길 펴주느라 정작 당신 발의 상처는 돌보지 못했던 그 거친 발이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수는 방으로 들어가 잠든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하나하나에 지수가 먹었던 밥, 지수가 입었던 옷, 지수가 공부했던 책들이 새겨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던 엄마가 잠꼬대처럼 지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수야. 우리 지수, 예쁜 내 딸. 엄마가 미안하다. 너 공부 더 시켜줬어야 하는데. 지수야. 엄마는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 깊이 숨겨두었던 미안함을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들만 위하는 줄 알았는데 엄마의 가장 아픈 손가락은 늘 곁에서 묵묵히 고생하던 딸 지수였던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지수의 마음속에 단단히 얼어붙어 있던 원망이 녹아내렸습니다. 지수는 거실로 나와 식탁 위에 놓인 비행기 티켓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찢어냈습니다. 툭툭.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지수가 꿈꿔왔던 새로운 삶이 무너지는 소리이기도 했고 동시에 평생 미워했던 엄마를 다시 가슴에 품기로 한 결심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고함이 뒤따랐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게 어떤 기회인데. 어머니 한 명 때문에 우리 세 식구 미래를 다 망치겠다는 거야.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망치는 게 아니야, 여보. 나 엄마 없었으면 이만큼 살지도 못했어. 엄마 머릿속에서 내 이름이 다 지워지기 전에 내가 엄마 딸이라는 거 한 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당신 먼저 가. 나중에 엄마가 정말로 나를 아예 못 알아보게 되는 날. 그때 갈게. 그날 밤 지수는 엄마의 굽은 등을 뒤에서 꼭 껴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새벽달이 떠 있었지만 지수가 아는 엄마의 등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지수 앞에는 효도라는 이름의 고행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지수가 엄마의 무너지는 세상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 되기로 했으니까요. 남편과 아이들을 먼저 미국으로 떠나보낸 지수의 집은 예전보다 훨씬 커 보였고 동시에 훨씬 더 적막해졌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흘러간 옛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지수는 이제 앞치마를 질질 끌며 거실 바닥을 닦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치매 환자와 함께하는 하루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시련은 잠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해가 지면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온 집안에 불을 켜고 다니며 누군가 들어올까 봐 문단속을 수십 번씩 했고 새벽 2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퍼뜩 있나 봐라. 지금 시장 갈 시간이다. 오늘 갈치 들어오는 날 아이가. 늦으면 좋은 놈 다 뺏긴다. 할머니는 장롱 속 옷가지를 다 끄집어내 거실 바닥에 펼쳐놓고는 그것이 마치 귀한 은갈치라도 되는 양 정성스럽게 매만졌습니다. 지수가 졸린 눈을 비비며 엄마를 말려보지만 할머니의 힘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장사였습니다. 엄마, 지금 새벽 2시야. 시장 안 열어. 제발 좀 자자, 응. 지수의 애원에도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카노. 오빠들 등록금 대야 하고 우리 막내 새 운동화도 사줘야 한다. 내가 안 나가면 누가 돈을 버노. 할머니의 기억은 사남매를 키우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30년 전 그 어느 지점에 멈춰 있었습니다. 몸은 여든을 바라보는 노인이었지만 정신은 여전히 자식들을 위해 비린내. 나는 좌판을 지키던 철의 여인 그대로였던 것이죠. 지수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가 지키려고 했던 그 세월 속에 정작 지수의 자리는 어디였을까 생각하면 자꾸만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간병이 한 달째 이어지자 지수의 몸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눈밑은 휑하게 파였고 손목은 엄마를 부축하느라 늘 시큰거렸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엄마의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지수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엄마가 주방에 있는 간장을 콜라인 줄 알고 들이켜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어느 날은 거실 소파 밑에 생선 대가리를 숨겨놓아 집안 가득 악취가 진동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걸 왜 여기다 둬? 냄새 나잖아. 지수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지르면 복순 할머니는 겁먹은 아이처럼 구석에 웅성거리고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그거 우리 지수 나중에 구워주려고. 지수가 갈치 대가리 좋아하잖아. 그 말 한마디에 지수의 화는 눈 녹듯 사라지고 절망적인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지수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살이 통통한 몸통은 늘 오빠들 밥그릇 위에 올라갔고 엄마와 지수는 남은 대가리를 발라 먹었을 뿐입니다. 엄마는 그게 미안해서 혹은 지수가 정말 좋아한다고 믿고 싶어서 그 조각들을 소중히 간직해 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던 복순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낡은 보자기 하나를 어깨에 메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비 오는데 어디 가려고? 지수가 다급히 팔을 붙잡았지만 할머니는 지수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놔라. 이 비 오는데 우리 새끼들 밖에서 떨고 있다. 시장에 천막 쳐야 한다. 물 들어오면 생선 다 버린다. 할머니의 눈빛은 무섭도록 형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병자의 관기가 아니라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지독한 본능이었습니다. 지수는 결국 엄마를 이기지 못하고 우비를 챙겨 입혔습니다. 그래, 가자. 가보자고. 지수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빗속으로 나섰습니다. 이미 문을 닫아가는 자갈치 시장의 골목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한 듯 좁은 골목을 누비더니 자신이 50년간 앉아 있었던 그 좌판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지금은 다른 주인이 차지해 깨끗하게 치워진 그곳을 할머니는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라, 내 생선 어디 갔노? 내 칼은 어디 갔노? 할머니는 텅 빈 바닥을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쓸며 할머니는 울먹였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장사를 해야 하는데. 돈 벌어서 너 예쁜 가방 사줘야 하는데. 물건이 하나도 없다. 웃자면 좋노. 지수는 빗속에서 엄마를 뒤에서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철의 여인으로 불리며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던 엄마가 지금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얼굴이 범벅된 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잊지 못하는 건 자갈치 시장의 돈이 아니라 그곳에서 흘린 땀방울로 자식들을 먹여 살렸던 자신의 당당한 모습이었다는 것을요. 엄마, 이제 괜찮아. 시장 안 해도 돼. 지수가 이제 돈 많이 벌어. 우리 가방도 많고 신발도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고생해, 엄마. 지수는 차가운 바닥을 더듬는 엄마의 손을 잡아 자신의 따뜻한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손에서는 여전히 씻기지 않는 비린내가 났습니다. 수만 번의 칼질과 수만 번의 소금질로 절여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픈 냄새였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모녀는 시장 한복판에서 서로를 의지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지나온 모진 세월을 그 빗물로 씻어내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은 무척이나 평화로웠습니다.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서성이던 복순 할머니가 웬일인지 낮잠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색색거리며 잠든 엄마의 얼굴은 시장통에서 칼을 휘두르던 여장부의 기계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주름 가득한 평범한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수는 모처럼 찾아온 정적 속에서 찻잔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날만 계속된다면 참 좋겠다. 지수는 잠시 그런 헛된 꿈을 꾸어보았습니다. 그 무렵 지수에게 미국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아이들은 몰라보게 자라 있었고 넓은 마당이 있는 미국의 새 집은 눈이 부시게 깨끗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아. 수영장도 있고 학교 친구들도 친절해. 엄마는 언제 와? 할머니 좀 나아지셨어?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에 지수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응, 할머니 좋아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거짓말을 하는 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수야, 당신 얼굴이 반쪽이야. 형님들도 비용 다 대준다고 하잖아. 거긴 전문 인력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아. 당신이 죽으면 어머니는 누가 돌봐? 냉정하게 생각해야 해.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아 하는 비명과 함께 무언가 둔탁하게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내팽개치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복순 할머니가 화장실을 가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화장대 모서리에 부딪혔는지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고 다리는 이상한 각도로 꺾인 채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봐. 지수가 할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할머니는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다시 시작된 환각 때문인지 지수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놈아, 내 돈 내놔라.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아들들 공부시켜야 할 돈이다. 할머니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지수의 얼굴을 핥히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지수는 얼굴에 선명한 손톱 자국이 남는 줄도 모르고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복순 할머니의 진단은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고령의 노인에게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시기 힘들 겁니다. 욕창도 조심해야 하고 치매 환자라 재활도 쉽지 않아요. 보호자분 혼자서는 감당 못하실 겁니다. 그날 밤 지수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술비는 보낼 테니 알아서 해라라는 답뿐이었고 막내 남동생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엄마와 자신 단둘만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지수는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요양원 브로슈어를 꺼냈습니다. 햇살 가득한 노후 전문 의료진 상주 같은 화려한 문구들이 지수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요양원에 엄마를 맡긴다는 것은 엄마의 남은 생을 타인의 손에 맡기고 자신은 편해지겠다는 항복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엄마를 버려? 그 모진 세월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누워만 있는 엄마를 돌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졌습니다.
엄마의 기저귀를 갈 때마다 할머니는 죽여라. 나를 죽여줘라. 하며 소리를 질렀고 지수는 그런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밥을 먹이다가 엄마가 뱉어낸 밥알이 지수의 얼굴에 튀었을 때 지수는 순간적으로 엄마를 밀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동 뒤에 찾아오는 자괴감은 지수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지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입가에는 엄마가 핥힌 상처가 딱지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딸 지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지치고 병든 간병인만 남았을 뿐입니다. 결국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한 목소리로 입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지수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엄마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 엄마를 위한 길인지 아니면 비겁한 자신의 탈출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지수는 잠든 엄마의 가느다란 손목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그 손목에는 엄마가 평생 차고 다녔던 낡은 은팔찌가 헐겁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등록금이 모자랄 때도 쌀통이 빌 때도 차마 팔지 못했던 엄마의 유일한 사치품. 지수는 그 팔찌를 만지며 결심했습니다. 설령 엄마가 자신을 미워하고 잊어버린다 해도 이것이 엄마를 더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엄마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갈 때 입던 때 묻은 조끼, 낡은 성경책, 그리고 아이들 사진이 담긴 액자. 지수는 짐 가방을 닫으며 자신의 심장도 함께 닫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잔인하게도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은 무거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디 가노 시장 가나? 하고 수백 번은 물었을 복순 할머니가 그날따라 창밖을 응시하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걸까요? 당신의 평생 터전이었던 부산 바다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햇살 요양원이라는 예쁜 이름의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지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요양보호사들이 밝은 미소로 할머니를 맞이했지만 그 친절함이 지수에게는 오히려 가시처럼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낯선 방에 덩그러니 놓인 침대를 보더니 지수의 옷자락을 짧게 잡아당겼습니다. 지수야, 내 여기 자는 거나? 너는 어디 가고? 그 맑은 눈망울을 차마 마주할 수 없었던 지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여기 시설 좋은 병원이야. 다리 재활 운동도 하고 금방 나아서 집에 가자. 나 잠깐 밑에 가서 엄마 좋아하는 단팥빵 좀 사올게.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 응? 지수는 엄마를 뒤로하고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등 뒤에서 지수야, 지수야 하고 부르는 엄마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귀를 틀어막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닥이 마치 늪처럼 지수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문을 나서는 지수의 등에 대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채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습관적으로 조수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늘 거기 앉아 운전 천천히 해라. 가시나가 무섭지도 않나 하며
잔소리를 퍼붓던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지수를 맞이한 것은 숨막히는 적막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엄마가 누워있던 이불은 아직 온기가 가시지 않은 채 흐트러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엄마가 먹다 남긴 식은 죽 한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장에 갈 시간이면 울리던 알람 소리도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문을 여닫던 소리도 사라진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무덤 같았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때 묻은 앞치마를 품에 안고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앞치마에서는 여전히 엄마의 채취와 은은한 생선 비린내가 났습니다. 지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나빠서 그래. 내가 못나서. 그 시각 요양원의 복순 할머니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 할머니에게 그곳은 안락한 쉼터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넘어져 바닥을 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보내줘. 우리 아들들 밥해 주러 가야 해. 시장문 열어야 한다고. 이놈들이 나를 어디다 가둔 거야. 요양보호사들이 달려와 할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할머니는 괴력을 발휘하며 저항했습니다. 급기야 식사로 나온 밥상을 엎어버리고는 구석에 숨어 벌벌 떨었습니다. 동약이다. 너희들이 나 죽이려고 동 넣었지.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세상은 이제 적들로 가득 찬 무서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딸 지수만이 유일한 구명줄이었는데 그 구명줄마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니 할머니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이틀 뒤 지수는 요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니께서 식사를 전혀 안 하십니다. 밤새 잠도 안 주무시고 지수 씨 이름만 부르며 벽을 긁으세요. 손톱이 다 뒤집어질 정도예요. 한번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선 지수는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단 이틀 만에 엄마는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휑하게 들어갔고 하얗게 질린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벽을 얼마나 긁었는지 손가락 끝에는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지수를 본 복순 할머니는 처음엔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그것이 환각이 아님을 깨닫고는 지수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엄마 무서웠다. 여기가 어디라고 나를 혼자 뒀노. 엄마가 잘못했다. 응. 내가 시장 안 간다고 할게. 내가 얌전히 있을게. 제발 집에 가자. 응? 할머니는 지수의 옷깃을 놓칠세라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마른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는 옆에서 치매 환자들이 처음에 겪는 적응 과정입니다. 이 시기를 넘겨야 약물 조절도 되고 안정을 찾으세요. 지금 데려가시면 보호자님만 더 힘들어집니다. 라고 차갑게 조언했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애끓는 호소와 전문가의 냉정한 조언 사이에서 지옥 같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엄마를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 차가운 요양원에 엄마를 버려두는 것이 옳은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조금만 더 참자. 여기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좋잖아. 지수는 자신의 손을 뿌리치며 절규하는 엄마를 뒤로하고 다시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유리창 너머로 엄마가 창문을 두드리며 지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엄마의 입 모양은 분명히 지수야, 가지 말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터져나오는 울음을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빗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고 요양원 마당에 단풍나무도 붉게 물들었다가 이내 앙상한 가지를 드러냈습니다. 지수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집에 가자며 지수의 머리채를 잡고 울던 복순 할머니에도 이제는 약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기운이 다한 것인지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따뜻한 보리차를 타서 엄마의 방으로 들어선 지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는 단팥빵 사왔는데 좀 드셔볼래요? 지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복순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 예전의 날카로움이나 애틋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낯설고 무심한 시선이었습니다. 누구신가? 새댁이 참 곱네. 우리 집에 일하러 온 사람인가? 지수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딸인 자신만은 기억할 줄 알았습니다. 시장통에서 그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이름이 지수였는데 이제 엄마의 머릿속에서 지수라는 존재는 깨끗이 지워진 백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수. 엄마 딸 지수라고요. 왜 이래 진짜. 지수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흔들어 보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겁먹은 표정으로 손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내가 당신 같은 딸을 둔 적이 없는데 왜 이라노. 우리 딸은 지금 학교 갔어. 공부 잘해서 선생님 될 가시나라고. 할머니의 기억은 지수가 중학생이던 시절 가장 예뻤던 모습에서 멈춰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중년의 여인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뇌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요양원 화장실로 달려가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잊어버린 세상에서 이제 나는 누구의 딸로 살아야 하는지 막막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오래전부터 비워두었던 시장 근처의 옛집을 찾았습니다. 이제 곧 철거될 낡은 집이었지만 엄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안방 장롱 밑바닥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가 50년 넘게 써온 낡은 가계부와 수첩들이 가득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밴 종이들을 한 장씩 넘겨보던 지수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가계부라기보다 엄마의 처절한 생존 기록이자 차마 말로 하지 못한 참회록이었습니다. 1988년 3월 15일 지수 새 신발 사준 날. 시장 바닥에서 갈치 한 상자 더 팔면 되는데 가시나 공부 안 시킨다고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나 싶다. 지수 우는 뒷모습 보는데 가슴이 미어진다. 내 팔자 닮지 말라고 일부러 더 독하게 구는 건데 저 어린 것이 내 마음을 어찌 알까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미워해서 공부를 안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이 바닥에 딸만큼은 발을 들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정을 때려고 더 모질게 굴었던 엄마의 일그러진 사랑이 문장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1995년 10월 22일 지수 시집 가는 날. 아들놈들 대학 보낼 때는 시원하더니 지수 저것 보낼 때는 속이 텅 빈 것 같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은팔찌라도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막내 등록금이 모자라 차마 꺼내지를 못했다. 지수야, 미안하다. 이 못난 애미 만나서 내가 고생이 많았다. 수첩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엄마의 글씨는 점점 삐뚤삐뚤해졌습니다. 아마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무렵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수의 이름이 수백 번, 수천 번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처럼 말입니다. 지수 이름 잊지 말자. 내 딸 지수. 나중에 내가 정신 놓더라도 지수 얼굴은 꼭 기억해야 한다. 지수야, 엄마가 사랑한다. 한 번도 말 못해서 미안하다. 내 예쁜 딸 지수. 지수는 낡은 수첩을 가슴에 꼭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엄마를 원망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들만 위한다고 나는 찬밥 신세라고 서러워했던 그 모든 순간에도 엄마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늘 지수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단 한순간도 지수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표현할 줄 모르는 서툰 사랑을 가진 가난하고 무지한 시대의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지수는 다시 요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엄마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의 곁으로 다가가 그 울퉁불퉁한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할머니, 저 또 왔어요. 할머니 딸 지수 친구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 친구, 우리 지수 잘 있나? 밥은 묵었나? 네, 지수 아주 잘 있어요. 지수가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한대요. 그리고 엄마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대요. 엄마 덕분에 아주 예쁘고 건강하게 잘 컸다고 전해달래요. 지수의 말에 복순 할머니의 흐릿하던 눈동자에 아주 잠깐, 아주 찰나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지수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네. 참 다행이야. 우리 지수 고생 안 하고 살아야 할 텐데. 비록 엄마의 기억 속에 현재의 지수는 지워졌을지 몰라도 엄마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진 딸에 대한 사랑은 치매조차 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이제 엄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이 엄마를 기억하고 있고 엄마의 평생이 담긴 그 진심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노을이 길게 지고 있었습니다. 모녀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그 따뜻한 빛을 나누었습니다. 지워진 이름 위로 사랑이라는 더 깊은 이름이 새겨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요양원의 창밖으로 첫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하얗게 덮어버리는 눈송이처럼 복순 할머니의 생명 불꽃도 이제 아주 작은 미동만을 남긴 채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시장에 가야 한다고 소리치지도 딸의 얼굴을 보며 낯선 사람이라며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칠고 얕은 숨소리만이 고요한 병실의 정적을 깨우고 있었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고령의 치매 그리고 고관절 골절 이유.
급격히 쇠약해진 기력은 현대의학으로도 붙잡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였습니다. 지수는 그 선고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울음은 이미 지난 몇 년간 다 쏟아내어 버렸는지 이제 지수의 눈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지수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 엄마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평생 생선 비늘과 소금기에 절어 살았던 엄마의 살결은 이제 종이장처럼 얇고 투명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시원하지? 내가 깨끗하게 닦아줄게. 우리 엄마 시장에서 제일 깔끔쟁이였잖아. 지수는 엄마의 울퉁불퉁한 손가락 마디마디를 정성스럽게 씻겼습니다. 손톱 밑에 박힌 검은 흔적들, 그것은 50년. 세월 동안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생선배를 가르고 가시를 발라내며 훈장처럼 얻은 흉터들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예전에는 비린내가 난다며 피했던 그 손이 지금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처럼 느껴졌습니다. 큰오빠와 남동생은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 문턱조차 밟지 않았습니다. 화상통화 너머로 어머니 가시는 길 편안하게 해드려라라는 무책임한 말만 남길 뿐이었죠. 하지만 지수는 더 이상 오빠들이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소중한 마지막 시간을 오롯이 자신만이 독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엄마의 인생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고 그 마지막 숨결까지 지킬 수 있는 특권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침대 옆 작은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규칙적이던 엄마의 숨소리가 갑자기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놀란 지수가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초점을 잃고 허공만 헤매던 복순 할머니의 눈동자가 지수의 얼굴을 정확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치매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거친 바다와 싸우던 시절의 그 형형하고도 따뜻한 엄마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막둥이 지수야.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엄마가 지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임종 전의 맑음이었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나 알아봐? 나 보여? 복순 할머니는 힘겹게 입술을 달싹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찌 모르겠노. 내 새끼를. 내가 너한테 죄가 많다. 고운 손에 생선 비린내 묻히게 하고 공부도 못 시켜주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너를 제일 아꼈는데 이 못난 애미가 말이 서툴러서 그랬다. 지수야 미안하다. 엄마의 눈가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지수는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다 알아. 엄마가 쓴 가계부 다 봤어. 엄마가 나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나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할 거야. 할머니는 지수의 손에 힘을 주려 애썼습니다. 그래. 됐다. 이제 됐다. 우리 지수가 내 마음 알아주니 이제 나도 편하게 갈 수 있겠다. 지수야 저기 봐라. 바다가 보인다. 자갈치 시장 저 앞바다에 배가 들어온다. 은비 갈치가 파닥거리는 게 참 예쁘네. 엄마의 시선은 창밖 너머
당신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 머물던 자갈치 시장의 바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고단했던 짐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고향. 바다로 돌아가는 마지막 항해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끝까지 손 잡고 있을게. 저기 가서 아버지도 만나고 할머니도 만나고. 거기서는 시장 일하지 말고 그냥 예쁜 옷 입고 편하게 쉬어. 알았지? 지수는 엄마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엄마가 시장 좌판에 앉아 흥얼거리던 오래된 트로트 가락이었습니다. 지수의 노래에 맞춰 엄마의 호흡은 점점 더 느려지고 점점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드는 아이처럼 엄마의 얼굴에서 평생을 괴롭혔던 고통과 회한의 그림자가 거치고 맑았고 평온한 표정만이 남았습니다. 새벽 4시. 부산 자갈치 시장의 상인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첫 불을 밝힐 시간. 50년간 그 시간을 지켜왔던 철의 여인 박복순 할머니는 딸의 품 안에서 조용히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기계 소리 하나 없는 고요한 병실, 지수는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잘 가. 고생 많았어. 이제 비린내 다 씻어내고 좋은 곳으로 가. 병실 창가에 쌓인 하얀 눈 위로 새벽별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어둠을 밝혔던 엄마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 남긴 마지막 인사인 것만 같았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감지 못한 눈을 부드럽게 감겨주었습니다. 슬픔보다는 장엄한 마무리를 지켜본 자의 경외감이 지수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드디어 엄마는 그 지독했던 치매로부터 그리고 비린내 나는 가난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박복순 할머니의 장례식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아들들은 영정사진 앞에서 곡소리를 내며 통곡했지만 지수의 눈에는 그 울음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육개장을 나르는 분주한 소음 속에서도 지수의 마음은 텅 빈 방처럼 고요했습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고 오빠들은 고생했다는 짧은 인사와 함께 각자의 바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밀물이 나간 자리에 남겨진 작은 조개 껍데기처럼 지수는 엄마와 자신이 살던 그 낡은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집 안은 지독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던 쿰쿰한 생선 비린내도 엄마의 거친 숨소리도 기저귀를 갈 때 나던 소독약 냄새도 이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수는 엄마가 앉아있던 낡은 소파에 가만히 앉아보았습니다. 해진 천 위로 엄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아 지수는 차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낡은 보따리 안에는 엄마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빛바랜 가계부 몇 권, 이가 빠진 도장, 그리고 지수가 첫 월급으로 사주었던 낡은 내복 한 벌. 지수는 그 내복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비싸서 아깝다며 입지 못하고 소중히 간직만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따리 가장 밑바닥에서 작은 비닐 쌈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지수가 요양원에서 엄마의 손목에 채워주었던 은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팔찌는 엄마가 손톱으로 긁은 자국들로 군데군데 찌그러져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지수는 그 은팔찌를 자신의 손목에 채워보았습니다. 엄마의 뼈마디 굵은 손목을 감쌌던 차가운 금속이 이제 지수의 살결을 타고 따뜻한 온기를 전해왔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엄마 잘 보내드렸어. 그리고 나 말이야, 당장 미국으로 가진 못할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쁜 뜻은 아니야. 그냥 여기서 엄마가 살았던 자갈치 시장 바다를 조금 더 보고 싶어. 엄마가 평생을 바쳐 나를 키워낸 그 땀 냄새가 이제야 나한테는 꽃향기처럼 느껴지거든. 아이들은 당신이 잘 챙겨줘. 나 금방 갈게. 하지만 지금은 엄마의 딸로 조금 더 살고 싶어. 전화를 끊은 지수는 외출 채비를 했습니다. 엄마의 낡은 앞치마를 곱게 접어 가방에 넣고 지수는 오랜만에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시장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인들의 거친 함성, 생선을 손질하는 칼날의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비릿한 바닷바람. 지수는 그 풍경 속에서 엄마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좌판 너머로 한 할머니가 지수를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어이, 복순이 딸내미 아이가 애미 보냈다는 소식 들었다. 고생 많았다, 장한 딸내미야. 할머니는 지수의 손에 갓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쥐어주었습니다. 지수는 그 뜨거운 생선을 입에 넣었습니다. 짭조름한 소금기와 고소한 기름기, 그것은 엄마가 평생 지수에게 먹이고 싶어 했던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거친 손마디를 보며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삶은 불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 거친 바다에서 자식들을 길러내고 끝내 그 자식의 품에서 눈을 감았으니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승리를 거둔 투사였음을 지수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방파제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유골함은 수목장으로 모셨지만 지수의 마음속에 엄마는 언제나 이 푸른 바다를 헤엄치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엄마의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 엄마가 삐뚤삐뚤하게 적어두었던 자신의 이름. 지수 옆에 정성스럽게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딸로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박복순 할머니와 딸 지수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네 부모님들도 한때는 꿈이 많은 청춘이었고 고운 손을 가진 소중한 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거칠어진 손과 굽은 등을 가지게 된 것은 오로지 우리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스스로를 걸음으로 내어주었기 때문이겠지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고 합니다. 치매라는 무서운 병이 엄마의 머릿속 지우개가 되어 모든 추억을 지워버려도 심장 깊은 곳에 새겨진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만큼은 끝까지 지워지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께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너무 늦지 않게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안해요라는 말보다는 고마워요라는 말을, 왜 그랬어라는 원망보다는 그동안 참 애쓰셨어요라는 따뜻한 위로를 말입니다. 지수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평생 잊지 못할 자갈치, 시장의 은빛 갈치와 엄마가 남긴 가계부 속의 이름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간병의 시간조차도 사실은 엄마가 지수에게 준 마지막 화해의 선물이었음을 그녀는 평생 기억하며 살아갈 테니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부모로,
혹은 누군가의 자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